나는 집이 없어요. 근데 집을 좀 안정적으로 사면서 투자 수익도 나중에 나면 좋죠. 그렇죠. 집 언제 사면 좋을까요? 지난해 경제를 두고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왔는데 대부분 다 틀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만큼 엇갈리는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시장이 딱 1년 전 이맘때하고 비슷해요. 올해 그래서 여기서 더 내려갈 거냐? 이제 바닥치고 올라갈 거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는 시점에 정부는 또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이 복합될 2024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광순의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 명지대 박정호 특임 교수와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한 번씩 인사 좀 드릴까요? 예, 형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아유 교수님 오래간만에 봐서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와 네. 이게 정말 저는 청취자하고 인사하자는 뜻이었는데 네. 두 분이 인사를 저 나누시랴. 오해했습니다. 역시 이 두 분은 원고가 필요 없는 분들이다. 자, 어제요 정부가 사실은 파격적인 조치가 많이 담겨 있는 대규모 공급 대책 그리고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일단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하고 갈까요? 네, 저는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견해를 우리가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정권에는 큰 철학이라는 게 있었고 그 철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든 본인들의 비전과 철학에 부합하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유도했다. 근데 유도하는 과정에서 실패한 부분도 있고 어떤 뭐 소소한 성과를 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정권은 부동산에 대해서 일단 시장이라는 흐름에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시장의 무서움을 이해해야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작년 연초에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 부동산 하락을 예상했다가 3월 달부터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세우는 걸 보면서 정책으로 이거를 꺼트리지 않으려고 하네. 부동산을 하방을 막으려고 하네라는 강력한 의지를 봤어요. 그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하방이 맞고 약간 회복이 좀 될 것 같습니다라고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3분기까지 진짜 그랬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약간 또 과열될 것 같은 조짐들이 좀 있으니까 특례 보금자리론도 셧다운하고 50년 주담대도 대출 대상자를 확 좁혀버리고 이런 것들을 해버려서 다시 부동산이 더 올라가는 걸 막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떤 상황이냐면 연초에 저도 많은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TV 나가서 올해는 부동산 총선 전까지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총선 이후 선거 결과 나와봐야 뭘 알 수 있습니다 했는데 또다시 시장이 너무 꺼져가니까 그건 우리가 또 원하는 거 아니야. 시동 걸었나요? 네, 그래서 규제 완화부터 하나하나 부동산을 또 뒷받침하려는 형태로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의 판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상보다 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일 수도 있다? 적어도 만약에 계속 더 떨어지는 기조면 추가 대책들을 더 많이 내놓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나온 대책도 솔직히 몇 개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데다가 있는데 그걸 내놨다는 건 부동산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 기조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저는 추가로 특례 보금자리론 2탄 같은 거 나오면 또 하방 또 막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광수형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정책 때문에 가격이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사실 그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격이 오를 때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미친 효과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할 때 규제책이 나왔지만 시장의 효과를 못 내거든요. 아주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는 모양새도 보였고 그랬지만 결론에서 집값은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반대지만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정책이 그걸 부양하려고 나와도 사실은 아주 단기에 미칠 수 있다. 그리고 그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정책이 근본적으로 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의 구조적인 모습은 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의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가장 큰 문제는 높은 가격에 감당해낼 만한 수요가 없다는 게 근원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양하려고 정책이 나와도 단기적으로 수요가 붙겠지만 근원적으로 수요는 계속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단기적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책 때문에 집값이
오르더라도 단계에 그칠 거고 더 부작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면 가격이 오를 땐 정책이 안 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가격이 빠질 때는 정책이 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일관성이 없는 질문 거죠. 있어요. 네. 작년 상황은요. 적어도 가격이 하락할 때 정부의 개입으로 가격 하락을 막고 심지어 방향을 좀 돌리지 않았나요? 아니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건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보는 건 네. 정책 대출이라는 그 수단을 쥐거나 펴므로써 정부가 올릴 거냐 내릴 거냐를 마음대로 조정했던 게 작년 시장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 일시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대출을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망하자는 거 아닙니까? 가계대출 규모가 이렇게 큰데 계속 대출을 풀어서 집을 사게 해주라? 그건 사실 불가능한 거고요. 또 근원적인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이 지금 집값이요. 감당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효과를 미친 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책도 풀어줬지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빠지고 막 대출해 준다고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장의 흐름도 같이 저희가 볼 필요가 있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훈 교수님 어때요? 정부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 소위 우리가 시쳇말로 약발이라고 하는 거. 근데 작년하고 지금 올해 초하고 시장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연초가. 어떻습니까? 예, 약발이라는 게 우리 이광수 위원님 말씀도 일부 동의를 하는 게 정부가 정책을 내놨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지원 가지고 나보러 집 사라고 아유 됐다 이런 정책은 효과가 없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파격적이었어요. 대표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라는 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집값이 비싸지니까 웬만한 서민들 집 못 사요. 그랬더니만 정부가 이 50년 만기라는 건 뭐 죽고 나서 갚으라는 건지 구매력을 만들어준 거죠. 만들어준 거거든요. 야, 이 정도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면 나도 드디어 내 집 하나 장만해볼까? 이런 수요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불이 붙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야 이번 정책은 너무 셌나? 처음에 이 50년 만기 주담대 대상자로 얘기했던 것을 바탕으로 이걸 계속하려니까 이것도 우리가 불붙게 만든 것 같아서 오히려 갑자기 대상자를 확 좁혀버렸잖아요. 그렇죠. 소화기를 확 들어버리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창구에서 지원받으러 찾아갔던 대상자는 갑자기 왜 정부에서 말 바꿨냐 그 읍소까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들이 일정 부분 이상 파격적인 수준이 된다면 작년만 보더라도 약발이 있었고 그리고 물론 정부가 언제까지 이렇게 뭐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을 공적 자금으로 지원해 줄 거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만 사실은 1960년대부터 지금 2020년까지 우리 집 사는 경우의 대부분은 정책 자금이 상당 부분 껴져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좀 얹어서 사는 경우가 네. 많았죠. 그런데 그렇죠. 교수님 말씀이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정책의 시장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바로 그 요소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예상치 못한 정책이어야 돼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점. 그리고 과거에 없던 정책이어야 시장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 특례 보금 자리론이 시장을 움직인 거예요. 과거에 없었고 갑자기 50년 만기 이런 것들은 새로운 정책이고 집값이 충분히 빠지지 않았는데도 확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신생아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예상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이게 투자화되어 있는 시장에서 정책이나 뉴스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 요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다 예상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그 예상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건 정부가 올해 약속한 아이가 태어나는 집에 저리로 자금 빌려준다는 신생아 대출 네. 그게 한 27조 원 정도 되고 네. 연말 가면은 청년들에게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게 한 20조 원 되니까 사실 주머니는 작년보다 더 크거든요. 돈 주머니는. 그러니까 그게 말씀드렸듯이 절대량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들을 다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이상하게 주가가 빠집니다. 왜 빠질까요? 다 예상했기 그럴 줄 알아서. 때문이에요. 그게 투자화된 시장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 투자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다 알고 있는 정책이 시장을 움직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규모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지점을 왜냐하면 심리가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30조가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게 마중물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사야 돼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정책의 그런 효과 속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자 그러면 심리를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 저는 올해 시장에서
심리가 얼어붙었다 이 얘기 제일 많이 하잖아요. 예. 거래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살 사람도 없고 예. 보러 오는 사람도 없다. 예. 근데 살 사람이 없는 건 비싸서라는데 깎아주면 팔릴 거 아니에요. 예. 매도 물량은 점점 쌓이는데 안 깎아주고 거래량은 없는 상태로 왜 계속 유지가 될까요? 네,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걸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상황으로 판단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역시 우리 누님이 질문이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과 다릅니다. 진짜 격이 달라요. 아, 예. 진짜예요? 네, 설명 좀 드릴게요. 네. 다른 데 가면 저한테 제일 자주 물어보는 게 네. 내년 상반기 아니면 올 하반기 부동산 경기 어떻게 되나 이걸만 물어보거든요. 지금 이미 상반기인데 뭐. 네, 아니 그런 네. 것들 그냥 분기별로나 반기별로 그걸 물어봐요. 그런데 부동산은 주식하고 달라서 그런 질문이 사실 의미가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번 부동산을 취득하면 평균적으로 보유하는 기간이 한 10년 5개월, 10년 7개월 뭐 연구가다 좀 다르긴 하지만 10년이 조금 넘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갑자기 작년이나 재작년에 또는 2, 3년 전에 집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한 15% 빠졌어요. 그럼 바로 파실 거예요? 우리 청취자분들? 아, 못 팔죠. 못 팔아요. 집이라는 건 주식은 15% 빠졌으면 에이 하고 파는 경우 있어요. 많죠.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팔고 하고. 그게 바로 손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부동산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격이 빠지면 어떻게 한다? 일단 존버라고 하잖아요. 버티는 거예요. 그죠. 존이 얘기한 버텨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주는 거예요. 매물로 내놨다가 실제 그래서 저 그거에 살려고 합니다 하면 갑자기 그 집주인이 죄송해요. 마음이 바뀌어서요. 죄송합니다 하고 접는 경우도 아마 현장 가보시면 많으실 거예요. 그거는 우리 집값 지금 어떤 시세인지 알아보려는 그런 뭐 심리 간 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죠. 자, 그래서 거래량이 주는 이유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역사적 성찰. 앞으로도 계속되느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10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요. 1960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6개월을 어떤 기간으로 잘라서 고려해도 무릎 이하에서 사거나 그러니까 발목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무릎에서 사서 어깨 이상에서 파는 게 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또 이 사이클은 지나면 또 호시절 오겠지가 우리 국민들이 아는 체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무조건 줄죠. 그런데 주식은 10년 6개월 잘못 자르면 뭐 이득 반드시 안 되죠. 큰일 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과 주식은 매매를 하는 그 사이클을 좀 달리 생각하면서 진단을 하시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유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광수 대표님 생각은 어때요? 교수님 너무 좋은 말씀하셔서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네. 최근에 아파트를 가장 많이 판 사람들을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 그러니까 10년을 갖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10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팔기 시작했어요. 왜 팔까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요. 즉 우리나라가 모두 그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안 팔아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서울에요. 자가 점유율이 43.5%입니다. 즉 거의 60%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다 2배가 났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갖고 있을 겁니까? 계속 갖고 있어요? 아니요. 집값이 더 이상 오를 거지 않은 기대감이 있으면 팔기 시작하죠. 이미 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요. 그래서 매물의 양이 서울 아파트가 4만 채에서 7만 채로 증가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매물 내놓을 때 가격 깎고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 집은 층간소음 적어요. 깨끗이 썼어요. 그리고 보세요. 좋아요. 그러면서 일단 호가보다 높여요. 네. 그렇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거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을 낮추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거래가 안 돼요. 호가가 비싸기 때문에. 근데 계속 안 팔리면 수익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이익이 내는 게 아니고 실현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앞으로 호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는 형태가 일어날 거죠. 모든 사람들이 집을 1, 2년 전에 샀으면 안 팔죠. 말씀하신 건 못 팔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많고 이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근데 언제 그게 실현됩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궁금한 네. 게요, 대표님. 그 사람들이 그러면 가격을 낮추든 어쨌든 집을 팔아요. 네. 팔고 부동산 시장에서 아웃됩니까? 아니면 그 돈 가지고
보태서 소위 상급지로 옮겨갈 수도 있고 재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재투자하죠. 그래서 시장이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때가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빠질 때가 아니라.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빠지는 때지 들어올 때가 그렇죠. 아니다. 재미난 현상은 뭐냐면 2022년도에요. 가격이 빠졌잖아요. 그때 다주택자가 증가했어요. 네. 집값이 빠지니까 쌀 때 산다. 그렇죠. 절대 집값이 오를 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질문 있어요, 대표님. 네. 그러면 지금 가격이 어쨌든 작년에 4분기에 조정이 좀 됐단 말이에요. 네. 가격은 조정이 됐고 네. 금리 인하는 카운트다운이 사실상 시작이 됐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시 들어가 볼 만한 시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를 자꾸 강조하시는데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3%대 4%대 금리가 1%로 떨어질 때요. 지금 우리가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건 뭐 0.25% 포인트 많이 해봤자 0.5% 포인트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는 큰 자산 시장을 움직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요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대출을 안 받아요. 전부 다 뭘 끼고 삽니까? 전세 끼고 살아서 대출 받을 수가 없어요. 금리에 영향이 없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면 막 투자하는 사람들이 몰려들 집을 산다. 이거는요 사실관계도 틀리고 과거에도 그렇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이 전세가율이 올라갈 때 아닙니까?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전세가율이 많이 올라가고 올랐죠. 있단 말이에요. 네.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집값이 좀 조정됐다는 건 갭이 줄어드니까 약간의 투자로도 집을 새로 사거나 예. 다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줄까요? 네, 일단 그 질문도 답변을 드리고 아까 그 해석을 하나 또 같이 네. 하시면 제가 역대 우리나라는 10년 5개월에서 7개월 정도 보유한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예전에도 10년 넘은 집을 팔았다는 저도 같은 얘기인 거고요. 그렇죠. 전체 평균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다른 거는 이제 방금 말씀 주신 질문에 대답을 드리면 그 지금 그래서 집에 대해서 그 상승이 더 일어날 요인과 하락이 더 일어날 요인을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세가율이 올라간다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흔히 말해서 갭 투자를 하던 뭐 어떤 추가적으로 집을 구매하기가 우호적인 환경이 되는 게 분명히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한 가지 고민을 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집을 사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돈이 없을 때. 하나는 신규 주택을 샀을 때는 국가가 많은 혜택을 주니까 내 돈을 적게 들여도 집을 장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 집을 사는 방법은 전세 끼고 사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신규 주택을 살까 하고 고민을 해봤더니 최근 인플레이션 구간 동안 조성 단가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분양 단가 상승으로 조금씩 이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특히 상급지의 좋은 동네 같은 그렇죠. 경우는 이게 옛날보다 자꾸 올라가네. 이게 분명히 보이니까 그렇다면 전세 가격이 좀 올라가니 내가 전세 끼고 사는 게 수월해지겠구나. 분명 그 생각은 있긴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기 시작한 건데요. 제가 그래서 총선까지는 좀 원래 지켜보려고 했다라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네. 게 지금 여당 쪽에서는 실거주 의무법 이런 거 폐지시킨다든가 그 분상제 지역에 청약을 받았을 때 그거 자체로 로또가 되니까 반드시 들어가서 살아라 하는 그 실거주 의무. 예. 이게 폐지가 아직 안 됐죠. 그렇죠. 그런 것들 그리고 다주택자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도 좀 폐지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드디어 전세 가격도 올랐으니 그렇다면 나도 그동안 여윳돈 있었는데 마침 주식시장도 안 좋고 코인은 다시 좋아지려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또 다시 들썩들썩 할 수 있는 요인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대표님 생각 어떠세요? 전세가율이 오르면 투자자들이 증가해서 수요가 그러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근데 과연 언제 들어올 거냐는 거예요. 전세가율이 예를 들면 지금 올랐다고 표현하셨는데 서울이요 50%대에서 51%로 올랐어요. 1%포인트 올랐다고요. 그게 옳은 겁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다주택자가 언제 들어오냐면 네. 최소한요. 매매 가격 대비 전세 비율이요. 61%에서 62%가 돼야 돼요. 그러면 10%포인트가 더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건 월별로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세 가격은 월별은 의미가 없어요. 월별로 계약합니까? 그렇죠. 2년 단위로 하죠. 지금요 네. 제가 수도권에 1만 3천 건의 갱신 계약을 조사해 봤더니요 69%가요 하락했어요. 전세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공식적인 통계랑은 또 다른 결론이에요. 공식적인 통계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월별은 의미가 네. 없다고요. 2년 전보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일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역전세난이 심각해요. 그걸 지금 외면하고 전세 가격이 10억이었다가 7억으로 빠졌어요? 이게 동네별로 다른 거 아니에요, 대표님? 혹시? 아닙니다.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럼요. 강남도 더 그렇습니까? 심각해요. 역전세난이. 그러니까 역전세라는 표현이 이렇게 지금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월별 전세 가격이 올라서 역전세가 없어졌다? 이거 말이 됩니까? 역전세는요. 2년 전 가격과 비교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거의 69% 70% 이상이 지금 그거보다 가격 빠져서 거래되고 있어요. 이건 역전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갭 투자가 단기적으로 투자들이 들어오긴 되게 힘든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올해 그 집값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여러 가지 변수 가운데 아까 박정호 교수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기 신도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밝힌 내용은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 중과 이런 걸 철폐하겠다는 입장을 네. 밝혔어요. 물론 입법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국회에 가기 전에라도 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좀 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있죠. 그리고 사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뭐 올해 거의 대부분 다 착공까지는 하겠다라든지 용적률을 다 올리겠다라든지 그다음에 GTX 관련해서 뭐 공기를 더 단축해서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든지 여러 방안들을 내놨는데 일부는 저도 예전에 이런 그 건설과 관련된 인허가 관련해서 공공기관에 재직했을 때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야 이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데라는 스케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에 좀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를 보시려는 의도는 안 돼 알겠어요. 보이는 건 어떤 거예요? 요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요건 어떤 겁니까? 신도시 조기 착공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첫 삽뜨기가 그게 만만치 않다. 네,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점점 절차적 민주화 공정성이 더 타이트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경우가 시간이 많고요. 조금 바투죠. 2027년 첫 삽은. 그렇죠. 이거는 예. 사실 쉽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건 뭐 아마 많은 유권자분들이 가감해서 들으실 거고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강력하게 이렇게 규제 완화하겠다라는 건 적어도 시장에서 그 기대감이 조금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게 일정 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잉여 저축, 초과 저축이 뭐 지난 코로나19 2, 3년 기간 동안 한 150조 가까이 또 늘었잖아요. 그런 의견은 좋은데. 네. 그래서 그 저축하시는 분들이 좀 생산적인 데 투자를 하면 좋으나 워낙 요즘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그런지 어디 돈 굴릴 데 없다라는 분들이 다주택자들이겠죠. 그런 분들은 또 뭔가 이런 데 돈이 흘러갈 수 있는 여지는 조금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재건축 시장만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지만 사실 재개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별로 보면 빌라들이나 주택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일단 공사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다 풀겠다는 입장이 어제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된 집이야 이걸 판정을 받으려면 전체의 한 3분의 2는 오래돼야 한다였는데 60%만 오래돼도 공사할 수 있게 해줄게 이런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규제 완화가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걸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산 가격의 속성은 가격이 오르려면 희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요. 안전진단 통과하면 급등합니다. 시공사 선정하면요. 또 더블 올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오르지 않아요. 왜요? 다 하니까. 여기저기 희소성이 다 없어져. 한다. 희소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제 대통령이 일산 신도시 가서 했는데요. 일산 같은 데는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하니까. 오히려. 그럼 어디 먼저 하겠습니까? 일산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 가격은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예전에는 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시장을 들썩들썩했냐면 그 지역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다 안 돼요. 이상해졌어요. 근데 그만큼 투자할 사람들이 없는데 그걸 다 투자하면 좋은데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약간 다르게 과거하고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하고 그렇게 똑같이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한다고 바로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희소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해. 예. 근데 네. 질문 있어요. 네. 교수님. 그리고 두 분한테 공히 네.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지금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을 네. 하든 집을 사든 유효 수요라는 건 네. 내가 실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결국 그 문제가 될 텐데 실탄이 내 것만 갖고 안 되잖아요. 집 살 때. 이걸 쥐었다 폈다 하면서 수요를 만들어주는 게 결국 정부의 대출 정책 아닌가요? 네.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면- 유효 수요 관점에서 예. 그런데
그 대출이 지금 무작정 늘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부담이 된다. 그리고 지금 세대별로 하면 최근에 집을 가장 많이 증가율이 높은 게 30대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30대가 사면 누구한테 지금 대출 받으라고 해야 돼요? 20대요. 20대가 대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점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여력 차원에서 유효 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다 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직장도 안 다니는데 대출해 준다고 집 삽니까? 혹시 이런 수요는 없어요? 그냥 본인이 이제 직장도 잘 다니고 소득도 있어요. 다만 나는 조금 더 상급지로 가거나 넓혀갈게요. 이런 사람들도 있을지. 있죠. 그런데 그게 않을까요? 시장의 전체를 움직이는 한계가 있다. 갈아타기 수요. 또 하나 갈아타기 수요가 제가 지금 집을 갖고 있는데 그 집이 싸게 팔리는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어때요? 그 저는 지금 정부가 수요보다도 공급을 크게 걱정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 나오는 대책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 2, 3년 뒤부터 공급 대란을 걱정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많이 드는 이유가 그래서 시민들에게 공급 저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일단 신도시로 개발하기로 했던 지역 중에서 L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미분양됐었을 때는 아파트로 바꿔서 짓겠다. 네. 그리고 3기 신도시의 용적률 다 올리겠다. 그리고 구도심에 해당되는 원심지 여기에 대해서도 주택 수요가 따로 있는 건데 여기에 주택 수요를 공급을 또 못할 것 같으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나 이런 거 저희가 그동안 간섭했던 거 다 안 해드릴 테니까 조합원들끼리 합의 보시면 그냥 하세요. 이 얘기는 정부의 고민은 지금 2, 3년 뒤부터 있을지도 모른다. 정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 네. 같아요. 공급 대란을 굉장히 걱정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그 과정에서 앞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면 저는 위원님과 다른 프레임으로 설명을 드리면 희소성이 아니라 아예 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했다라고 재건축 재개발이 전 더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 가까워요. 네.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 아니 그것들 떠나서 그동안 사실 재건축 재개발 하십시오라고 했던데도 진행이 잘 안 되거든요. 그건 왜냐? 조합원들끼리 합의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아 그렇더라고요. 네. 이게 그냥 국가가 간섭 안 한다고 갑자기 조합원들끼리 합의 뚝딱 하는 게 아닙니다. 아 갑자기 친해지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래서 네. 제 소견으로는 정부가 일단 우리 때문에 못한다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고 싶은 거지. 이거 가지고 갑자기 재건축 재개발이 붐이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교수님 말씀이 정확하신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자가로 쓰고 있는 비율이 현저히 낮단 말이에요. 노원구 같은데 심지어 주공 아파트 같은 데는요. 자가가 거기에 거주하는 비율이요 10%대예요. 집주인은 다 나가서 산다. 그렇습니다. 투장으로 갖고 있으니까 규제와 그게 지금 프레임이 이거지 않습니까? 노후주택에서 논문 나와서 지금 어렵게 사신다. 근데 그거 다 세입자들이라고요. 음마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음마아파트 사시는 분이 별로 그러니까 없어요. 이게 프레임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했어요. 자 그러면 네. 돈을 버는 거 다주택자 말고요. 실수요자 무주택자도 돈을 벌고 싶거든요.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 나는 집이 없어요. 근데 집을 좀 안정적으로 사면서 투자 수익도 나중에 나면 좋죠. 그렇죠. 집 언제 사면 좋을까요? 저는 계속 그 일관된 주장입니다. 네. 뭐 분기별 예측이나 반년별 예측이야 정책에 따라서 금리에 따라 다르지만 집은 앞으로 양극화가 계속될 거라고 봐요. 오르는 지역과 떨어지는 지역이 확연히 구분될 네. 것이다. 그런데 흔히 말해서 사람들의 선호도가 더 높을 지역 같은 경우는 전 지금 사셔도 충분히 어디 월세 사면서 돈 나가는 거나 이런 거 세이브하면서 나쁘지 않다. 자 우리 대표님 생각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집값이 하락했을 때 쌀 때 산다. 지금 하락했다면서요? 두 번 아니 하락할 거라고 말씀. 더 추가로. 하락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하락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하락한 다음에 올라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신호를 찾기 좋은 지점은요. 투자자들이 살 때예요. 같이 사시면 돼요. 다주택자하고 큰 실수요자도 손들이 움직일 때 묻어가자.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요? 외국인들이 주식 파는데 거기 가서 왜 사고 있어요? 주식을. 아, 그 누가 봐도 좋은 기회는 누가 봐서 좋은 기회가 아닐까봐 걱정인데.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 이야기는 오늘 완결된 것 같지 않아요. 다시 보실게요. 지금까지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 명지대 박정호 특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